그 우선은 그 유럽의 CRMA 법 있잖아요. 네네네. IRA랑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로는 중국 배터리를 규제를 안 하나 보네요. 지금 크게 그게 중국 규제 관련한 거보다는 그냥 배터리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더 큰 것 같아요. 중국을 특별하게 IRA처럼 배제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세게 네, 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지금 유럽에서 약간 그런 형태로 좀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유율 형태가 CATL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면 유럽은 그게 그렇게 미국처럼 중국을 완전 배제, 원천 차단 이런 쪽은 CRMA법이 오히려 공급망을 그냥 중국에 너무 편중돼 있으니까 공급망을 다변하는 측면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좀 계속 저희가 관망을 네네. 주목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진짜로. 네. 그 공매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네네. 그 에코프로에 갔던 공매도가 네. 포스코홀딩스로 갔다가 맞아요. 다시 이제 에코프로로 맞아요. 또 맞아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공매도 현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확해요. 네. 지금 에코프로 일단 공매도 현황부터 보시면 네.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9월 6일자 기준으로 와 잔고가 원래는 8월 달에 한 60만 주대까지 줄었거든요. 네. 근데 8월 31일자 보면 다시 8,300억대에서 1조 7천억까지 늘었어요. 와.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투모로우라는 분이 유튜브에 분석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분석을 엄청 잘해 주셔가지고 투모로우. 네. 네. 하나 UBS 자산운용 마침 또 UBS가 또 하나랑 그 하나가 그 레포트 그렇게 쓰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 합작 관련돼서 그거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분석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 주신 대로 공매도 잔고가 또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주체 관련돼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거기 분석을 다 해놓으셨는데 KRX 가시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가셔가지고 공매도 공매도 잔고의 밑에 세 번째 트랙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그래서 개별 추이를 누르시고 에코프로를 누르시면 이거 찾는 걸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UBS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네. 네. 지금 하나 UBS 자산운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 그 공매도 레포트가 여기 분명히 이게 연관이 있다. 원래는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메릴린치 요기였거든요. 근데 새롭게 지금 UBS가 지금 여기도 UBS 지금 들어와 있죠. UBS. 네. 네.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UBS가 들어왔다는 거 그거는 투모로우 그 유튜브 채널 꼭 참고해서 보시고 그래서 지금 잔고가 상당히 늘었고요. 다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지금. 그다음에 그 대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비율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대비율 보시면 대비율은 증권사 HTS에 가셔가지고 아무 HTS나 상관없으세요. 거기다가 그 돋보기 표시에다가 공매도 치시면 그게 다 나옵니다. 에코프로 먼저 보면 HTS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HTS 저는 키움증권 영웅문 거 보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걸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웅문 로그인을 하시면 왼쪽 상단에 이제 돋보기 표시 옆에 공매도라고 치시는 거예요. 종목별 공매도 추이 있고요. 기간별 공매도 순위, 공매도 과열 종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간별 공매도 순위 해가지고 전체로 하신 다음에 날짜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최근 6개월 보시면 보세요. 여기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 항상 1등부터 4등까지거든요. 그럼 여기 전부 플러스잖아요. 네. 이 대비율 플러스라는 거는 공매도 친 세력들이 지금 마이너스 손실 중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바로 딱 3개월로 바꾸잖아요. 그럼 바뀌어요.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주가 계속 빠져가지고 12.47% 벌고 있는 거예요. 벌었구나. 에코프로 마찬가지 벌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3개월 돼도 공매도가 손실 중인 거죠. 1.58% 그죠? 포스코홀딩스 잘 버티네요. 네, 잘 버티는 거죠. 퓨처엠은 바뀌었죠. 마이너스 9.68%로 아까 3개월이랑 6개월이랑 바뀌었잖아요. 플러스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수익 중이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안타깝네.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1개월을 바꾸면 더 심각해져요. 에코프로는 15% 수익 중으로 완전 바뀌었고요. 에코프로 BM 8% 수익 중으로 바뀌었고 포스코홀딩스도 바뀌었죠. 마이너스로.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수익 중인 거예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5.97% 수익 중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전혀 그나마 에코프로가 제일 줄었는데 지금 최근 5일로 보면은 7.7% 수익 중이고 에코프로 비하면 2.43% 수익 중이고 포스코홀딩스 1.85 수익 중
포스코 퓨처엠 3.8% 수익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계속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좀 네. 바라는 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전반기 때처럼 쇼커버링 같은 게 좀 나타나서 네네. 주가가 좀 급등하길 원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랄 수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가능성은 좀 재현될 수 있을까요? 재현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건 이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강력하게 이슈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죠. 예, 또 여러 가지 레포트도 나오고 또 그런 부정적인 또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CATL 뭐 400km 충전해서 관계 개발돼서 양산에 뭐 들어갔다. 국내 뭐 LFP 배터리 25년도에 양산할 줄 알았는데 뭐 3년 정도 늦어졌다. 뭐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강력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더 나와서 물량 자체가 지금 1조 7천억인데 아까 에코프로 기준으로 1조 7천억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UBS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에서. 그러니까 걔네들끼리도 같은 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한 방향으로 가면 그거에 대한 말씀 주신 대로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개인 투자자가 붙던 다른 장기 투자 그 소위 말하는 미국계 자금이나 영국계 자금이나 이런 장기 투자 물량이 들어와서 그렇게 붙을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UBS랑 JP모건이랑 만약에 서로 결이 달라가지고 한쪽은 8,500억 돼서 1조 7천억 늘어나면 반대로 조금 더 이 공을 치려고 했던 세력이 기대 안 했던 세력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더 짧게 단기로 치고 빠질 걸 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상 못했던 물량이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 결집하는 것처럼 얘네들 그러니까 공매 치는 애들끼리 결집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네. 뭐 이게 공매도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주가 빠지니까 막 심리적으로 타격은 줄 수 있어도 네. 조금 이제 그 투자의 베테랑이신 분들, 네네네.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좀 길게 보면 어차피 기업의 네. 펀더멘탈, 네네. 주가는 기업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네.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결국 좋은 기업은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에코프로 위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네. 공매도 상위에 있지만 네. 결국은 이런 공매도 세력의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혼란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 네 가지 종목들의 가진 고유의 경쟁력이나 펀더멘탈이 견고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의 이슈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계속 키우겠지만 네.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 가진 앞으로 이익 체력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2027년을 끌어다 쓰냐 25년을 끌어다 쓰냐 막말로 2030년 걸 끌어다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결국은 주가라는 거 항상 미래 가치에 대한 반영이잖아요. 지금의 AI와 지금의 로봇과 지금의 소위 말하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나 뭐 과거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엄청난 미래에 대한 거를 가치를 땡겨다가 주가에 반영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 수준보다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홀딩스가 훨씬 더 커져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주가 측면보다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왜냐면 에코프로도 뭐 MSCI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 스톡 익스체인지라고 FTSE 지수에도 편입이 됐거든요. 그렇게 막 이렇게 글로벌 지수에 편입된 거 자체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 리포트는 포스코홀딩스조차도 인정을 안 해가지고 지금 15일 만에 뭐 몇 프로 이상 떨어질 거다는 그런 레포트도 쓰고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그 가치를 못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이 열심히 사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에 조금만 발상의 전환만 나오면 당연히 저는 특히나 포스코가 유리한 거는 에코프로는 숫자가 찍히면서 10배 슈팅 나왔고 포스코홀딩스는 수산화 리튬 매출이 내년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를 반영이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주가 빠진다고 그럼 여기서
주가 빠지니까 그냥 도태돼가지고 그냥 계속 빠져서 그냥 소위 말해서 지금 코스닥 2위인데 여기서 그 뭔가 에코프로의 회장 구속이라는 악재도 버텼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강력한 악재가 저는 있을까요? 이 전기차 시장이 뒤로 후퇴되지 그러니까 전기차는 말씀드린 대로 완성차 업체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휘발유차를 이제 생산 못 하잖아요. 당장 28년, 30년 사이에 다 휘발유차 생산을 금지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벌금을 3조에서 5조씩 때려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친환경차로 무조건 가는 거고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수기 때문에 네. 전기차로 바뀔 거고 그럼 그 와중에 국내 업체들이 잘 선점했고 캐펙스도 늘리고 있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글로벌 고객사도 다변화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진입 장벽이나 기술 경쟁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막 이탈되거나 도태되지 않는 한 그거는 그 기업에 말씀 주신 대로 펀더멘털을 따라가는 거니까 2차전지 업체들 변동성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죠. 네. 근데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상향으로 갈 것 같아요. 향후 그 아까 말씀드린 시장 침투율이 포화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또 하나 그 이슈가 공매도 이슈랑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는 LFP 네네네. 배터리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 중국 배터리 이슈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걔네도 자기네들 LFP 배터리 열심히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고 LFP 배터리 관련돼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때도 한번 얼핏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LFP 관련돼서 C레이트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C가 커퍼시티 그 C 약자인데 그 C레이트는 단위 용량당 배터리를 충방전 시키는 속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C레이트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고출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는 용량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저출력이에요. 근데 LFP를 배터리 충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출력으로 해놓으면 당연히 LFP 배터리는 막 엄청 안정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LFP 배터리도 당연히 화재가 나고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ESS나 에너지 저장 장치나 파워툴 그러니까 전동 공구나 뭐 소위 말하는 뭐 그 툭툭이 이륜차라고 하잖아요. 그 뭐 전기 바이크나 아니면 이런 거에는 당연히 LFP 배터리를 고출력으로 써도 돼요. 왜냐면 단기간에 급속하게 전압이나 출력을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원래 낮게 생성된 전압을 전기차에 쓰기 위해서 엄청 고출력으로 갑자기 올려버리면 당연히 LFP 배터리에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과부하 생기면 당연히 위험하고 화재 위험성도 있는 데다가 과부하 생기면 그 작동에 오류가 나는 거죠. 하이니켈 양극재는 이미 2.5C 이상에서 고부가로 고출력으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다 에너지 밀도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성능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LFP는 엄청 계속 포장해가지고 우리는 에너지 밀도 뭐 엄청 올렸다 뭐 얘기하는데 낮은 이 소위 말하는 C레이트 값에서 과도로 올려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면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특히 극심한 저온이거나 온도 변화가 심하거나 안 좋은 환경에서는 충방전 속도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충방전 속도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충방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충전소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소 자체가 부족한데 가뜩이나 차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그럼 죄다 LFP 배터리를 바꿔놓으면은 아마 충전 대란이 일어나서 아마 충전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LFP가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은 자기네들 BYD도 그렇고 CATL LFP 배터리 많이 팔기 위해서 과도하게 막 양산 이거 얘기는 해놓지만 LFP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 떨어지는 거가 충방전 이슈랑 관련돼서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FP 배터리도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탄산 리튬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는 수산화 리튬 자체가 비싸서 뭐 그런 이슈는 있지만 수산화 리튬 비싼 것만큼 탄산 리튬을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왕창 때려 넣으면 아무리 저가라도 그걸 엄청 많이 넣으면 그 비용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안 돼. 리튬만 회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 정제 인산도 2026년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부족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럼 LFP 배터리가 안 싼 거예요. 음. 그냥 싼 걸로 계속 밀어붙였는데 싸지도 않아요. 심지어 하이니켄 양극재 구반반하고는 가격이 5%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하이니켄 양극재로 가면 갈수록 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도 잃는 거예요. 네. 그게 치명적이고 그 다음에 LFP 배터리를 중국 사람들은 너무 잘 아니까 성능이 떨어지니까 충방전이 안 되니까 저온이나 극심한 온도 변화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심지어 화재 위험도 갖고 있으니까 LFP 배터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 좋은 배터리를 찾다 보니까 LFP 배터리 업그레이드 버전이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쓰는데 BYD 블레이드 배터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이니켄 양극재 배터리는 가격 차이가 5%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는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관심 1도 없고 쓸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만 LFP 배터리 자기네들 팔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다가 자국민들도 LFP 배터리 안 쓰고 BYD 블레이드 배터리를 쓰는데 우리는 하이니켄 양극재는 가격 차이가 없으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 안 팔리는 LFP 배터리를 국내 꼼수로 들어와서 막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LFP 배터리 자체가 경쟁력이 없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침투율이 10%도 안 된다. 숫자가 그냥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LFP 배터리를 대체할 망간리치나 아니면 미드니켈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얼마 안 남았어. 25년 에코프로비엠, 필드로, 포스코, 퓨처엠, LNF 지금 다 양산하겠다는 거거든요. LFP요. 예. LFP도 양산하고 LFP를 대체할 만한 뭐 오에로라든지 망간리치라든지 미드니켈을 25년에서 26년 사이 1년 이제 4, 5개월 남았거든요. 그때부터 양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LFP가 차종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저가 차종인 엔트리 모델, 그다음에 그 뭐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볼륨 모델, 그다음에 하이엔드 비싼 차종이 세 가지가 있는데 LFP가 막말로 엔트리 모델 다 대체해도 모든 완성차를 대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엔트리 모델조차도 LFP를 대체할 다른 대체 3원계 배터리가 준비하는 차세대 양극재가 나오니까 저는 그거는 기존 3원계 배터리 시장을 위협하기 쉽지 않다. 네. 그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테슬라 상하이발로 네. 이렇게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모델 Y. 네네. 근데 그거 보니까 가격도 우선 싸고 네. 그다음에 LFP를 탑재했는데 네. 그래도 400km 이상 나오고 네네네. 그 모델 3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은 더 싼데 네. 600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LFP인데 네네. 그 LFP가 상당히 많이 가니까 네. 가격도 싸고 네. 거기서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게요. LFP가 그렇게 지금 그 구조적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LFP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 테슬라가 CATL MCP라는 배터리를 써가지고 LFP 주행거리를 늘렸다고 했는데 테슬라의 MCP 배터리를 쓰려면요 세 가지가 다 만족해야 돼요. 단결정 3원계 배터리를 써야 되고요. 단결정 3원계 양극재를 써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충방전 할 때 실리콘 응극재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셀투팩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도 단결정하고 그 4원계라고 하죠. LFMP. 그러니까 망간이 들어간 양극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LFP가 에너지 밀도를 기술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LFP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실리콘 응극재도 써야 되고 도전제도 응극재도 써야 되고 실리콘 응극재 도전제 심지어 그 양극재도 단결정 지금 포스코 퓨처엠 최초 양산했다고 하는 단결정 양극재 써야 되거든요. 지금 쓰는 건 다 단결정인데 이제 단결정으로 바뀌면 양극재 업체들 마진도 좋아지고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써야 돼. 거기다 셀투팩까지 다 하려면 이거 가격이 싸질 수가 없죠. 싸질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오히려 실리콘 응극재나 단결정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의 오히려 수혜가 가죠. 이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네. 그거는 그러면 네. 순수한 LFP라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이런 최신 기술들이 다 들어가야 돼. 걔네가 말하는 CATL MCP에 들어가려면 방금 말씀드린 실리콘 응극재도 써야 되고요. 셀투팩도 적용해야 되고 LFMP 양극재도 적용해야 되고 단결정도 써야 돼요. 이 네 가지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어떤 분들은 그걸 LFP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네네. 그런 느낌으로 네, 얘기하시기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봐야지 이거를 그 순수하게 LFP로 봐서 네. LFP가 대세가 될 거고 네. 3원계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 들어가는 단결정 양극재 어디 거 쓸 거면 실리콘 응극재 어디 거 쓸 거면 도전제 어디 거 쓸 것 같아요. 그걸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공매도나 이런 중국의 위협 앞에서도 한국 배터리, 네. 3원계 배터리, 네. 그리고 이제 그 든든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네. 뭐 저력 있다, 끄떡없다. 네, 저는 네.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은 계속 있을 것 같고 계속 부정적인 이슈는 만들겠지만 그냥 2, 3년 동안 성장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 양극재 생산을 9배 네. 늘리겠다. 그래서 이게 100만 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게 가능한 건지 진짜 이 포스코 퓨처엠의 시총 100조라고 했는데 지금 30조면 이 3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네. 상당한데 앞으로 7년에 3배. 이거 가능한 미래라고 보시는지 좀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양극재 비싸도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포스코 그룹에서 밝힌 게 네. 뭐 포스코 그룹이 이제 결국은 포스코 퓨처엠이랑 같이 연관돼서 밝힌 게 100만 톤이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24년에 21만 5천 톤이고요. 25년에 39만 5천 톤, 26년에 44만 5천 톤, 27년에 57만 톤, 2030년에 100만 톤이거든요. 네.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24년에 21만 5천 톤으로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천억, 25년 기준으로 39만 5천 톤에 매출 14조, 영업이익 9천억, 26년에 44만 5천 톤으로 매출 17조 4천억, 영업이익 1조 1천억, 2030년은 100만 톤이죠. 그러면 43조 매출에 3조 4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조 4천억이면 네. 거기에 펄을 한 30 주면은 그렇죠. 100조가 나오네요. 100조 나오는 거죠. 네. 30년 기준으로 퍼 30배 주는 거죠. 그러면 100조 나오는 거죠. 맞아.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지금 이것도 유한타증권 레포트에서 가져왔는데 2027년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그 양극재 가장 큰 차지하는 비중이 전구체잖아요. 전구체는 지금 아직 내재화가 제일 그래도 잘 돼 있는 데가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30%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이제 45%, 50%까지 늘리겠다고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당연히 30%가 안 되는데 2027년까지 43% 내재화하겠다고 했고요. 2030년까지는 80%까지 2030년까지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를 80%까지 내재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는 리튬은 86% 내재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리튬을 92%까지 내재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와. 그럼 2026년부터는 완벽하게 아르헨티나 염호랑 호주 광산에서 리튬이 생산될 건데 그럼 이렇게 리튬 내재하면 광산이나 염호로부터 원료를 채취해서 재련하고 정제해서 그걸로 전구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양극할 물질을 만들어서 포스코 HI 클린 메탈에 보내가지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풀 밸류체인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2, 3년 안에 26년에 리튬만 내재화를 86%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니켈 광산사 하잖아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그럼 그거 니켈 내재화도 2026년에 68%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리튬과 니켈을 이렇게 완벽하게 내재화하면 당연히 이 양극재 관련돼서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이 43조 매출에 3조 4천억 100만 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받아놓은 수주가 106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아까 삼성 SDI발, LG 에너지 솔루션발, 그 다음에 SK온 요거 다 합쳐가지고 지금 양극재 물량 나온 걸 바탕으로 지금 이 2030년까지 100만 톤 생산 갖추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고 네. 혹시 뭐 다른 양극재나 네. 뭐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것도 네네. 혹시 뭐 네. 정리하셨나요? 코스모 신소재 말씀드릴게요. 네. 코스모 신소재가 캐파로는 네. 제일 적어서 상대적으로 그 캐펙스가 늘어나는 거나 숫자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 늘어가는 거는 굉장히 가파르게 보이긴 해요. 왜냐면 코스모 신소재가 압도적으로 여태까지 그 주가 상승률로 치면은 에코프로비움도 훨씬 좋았거든요. 자, 코스모 신소재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연간 2,400톤 전구체 생산하겠다고 했고 이게 최근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지배구조나 재무구조도 굉장히 탄탄히 GS 반개거든요. 허경수 회장이 허씨잖아요. 그게 지금 코스모 앤 컴퍼니로 갖고 있고 그게 코스모 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촉매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모 신소재가
코스모 화학이나 모 회사로부터 니켈 코발트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모 신소재도 그거를 코스모 화학에서 니켈 코발트 받아가지고 전구체 만들고 양극재 당연히 생산이 선순환되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그룹만큼은 아니지만 양극재 밸류체인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 원래 신규 투자 1,500억 할 거로 예상했는데 1,000억 더 늘려서 2,500억으로 우리 10만 톤 충주에서 충주 공장 있거든요. 여기 10만 톤 양극재 10만 톤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양극재 원래 이름도 못 내밀었는데 5대 천왕에 5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양극화 물질 중에 NCM 관련돼서 유상증자로 2,284억 조달 받았거든요. 그래서 6개 라인, 올해만 6개, 내년까지 하면 3개 더해서 총 11개 라인이 추가로 증설돼요. 그래서 이게 11개 라인이 추가 증설되면 10만 톤 예상하고요. 당연히 코스모도 GS 반기니까 자금 여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당연히 지금 현재 밝힌 거는 10만 톤이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못해도 15만 톤에서 20만 톤까지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서캘리포니아 라운드롭이란 그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 그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향후 뭐 빠르면 1, 2년 안에 어떤 가시적인 그 리튬 광산에 대한 그게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 실적 증가율은 사실은 뭐 압도적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나 LG화학보다는 사실은 숫자로는 가장 좀 강력하게 실적 증가폭이 크거든요. 여기 보시면 4천억대에서 8천억, 1조 4천억, 3조 1천억 이렇게 평균 실적 증가폭이 80% 이상이 되고요. 예. 영업이익도 300억대에서 400억대, 880억대, 1,500억대 이렇게 가는 그림이에요. 네. 근데 다만 단점은 이익률이 낮아요. 이익률이 5%가 안 돼요. 근데 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도 양극재 비중 자체가 아직 100%가 아니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도 그 MLCC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직도 매출 비중에서 30%에서 4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IT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점점 MLCC 부품 비중은 줄어들고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양극재 매출, 양극화 물질 매출 비중이 70%, 80%, 최대 거의 85%까지 확대가 될 거예요. MLCC 부품 비중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사실은 MLCC 같은 경우는 전장 쪽에 얘네가 비중이 커지면 당연히 매출이나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인데 전장보다는 약간 IT 부품 쪽에 비중이 커가지고 사실은 코스모 신소재 실적을 깎아먹었거든요. MLCC 쪽에서. 네. 그래서 양극재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훨씬 더 가파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오랜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그 EPS 성장률로 PEG 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2024년 내년을 기준으로 보면 1985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24년도 PEG 값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오랜만에. 그러면 1985 나누기 597 빼기 1 하면 232% EPS 증가하거든요. 232.5%. 그러면 요거를 PER 76.61로 나누면 76.61 232. 네. 그럼 0.3밖에 안 돼요. PEG 기준. 그러니까 PER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한 주가 벌어진 EPS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25년도도 계산해 보면 3,264로 늘어나잖아요. 피터린치가 이걸 고안했잖아요. 0.5 밑에서는 사고 1.5 이상 되면 팔라고 했거든요. 확실히 25년도에는 폭이 줄어들죠. 64.4% EPS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PER이 떨어지잖아요. 46배로. 네. 그죠? 그럼 46.61 나누기 64.7 하면 그래도 0.7배. 그러니까 24년, 25년까지는 이익의 증가폭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원래는 주가 많이 오를 때는 400배도 넘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코스모 신소재도 경쟁력은 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LNF도 46만 톤, LG화학도 26년 기준으로 40만 톤에서 42만 톤, 에코프로비엠 71만 톤 27년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엠 2030년 기준으로 100만 톤인데 얘는 지금 이제 10만 톤, 15만 톤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톤에서 15만 톤 가는 거랑 보시기에 그렇죠. 네. 포스코 퓨처엠처럼 41만 톤에서 100만 톤 가는 거랑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려운 거요. 네. 어려운 거 뒤에 거, 큰 거. 그렇죠. 당연히 어. 그렇죠. 그럼 거기에 밸류를 더 줘야죠. 훨씬 어렵죠. 네. 그렇군요. 근데 숫자는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일 수 있죠. 주가 작으니까. 탄력도는 네. 코스모 훨씬 좋아요. 좋을 수도 있을 것 좋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죠? 더 좋아요. 그렇구나. 그럼 에코프로비엠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최근 주가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확정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뭐 다른 양극재 업체 쪽에서는 그 가능성 없다고 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은 게 에코프로 BM도 1등이고 에코프로 LG 엔솔도 1등이잖아요. 1등과 1등이 만나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크겠죠. 굉장히 큰 기사가 났어요. 네. 에코프로 BM이 포항에 5,900억 들어서 하는 공장 중에 라인 하나를 아예 완전 빼서 NCMX라고 그 X가 알루미늄이 될지 다른 어떤 물질이 될지 모르겠지만 캠9으로 NCMX 공장을 하고 있는데 4원계 하이니켈 양극재 하고 있는데 그 NCMX 하는 데가 지금 LG 엔솔밖에 없어요. 그래서 LG 엔솔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뭐 사실 밝혀진 게 아니고 뭐 근데 이거 신문에 나오긴 한 것 같은데요. 네, 기사로 떴어요. 서로 협력한다고. 네, 기사로 떴어요. 네.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왜냐면 딱 그게 협력한다고 했지 LG 엔솔의 양극재 몇만 톤 얼마 계약 이게 아니라서. 그렇구나. 되게 근데 좀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네네. 다른 양극재 업체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쪽 양극재 업체들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이거 안 하더라도 아까 27년도 기준으로 거의 맞아요. 70만 톤이에요.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최근에 그것도 나왔어요. SK 온이랑 캐나다 퀘벡에 64,000톤 SK 온 쪽으로 양극재 납품하는 거 SK 온발로 에코프로비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건 딱 톤수까지 나왔죠. 64,000톤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SK 온하고 에코프로비엠 캐나다의 그 공장 증설 나왔거든요. 에코프로비엠 포드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건설해가지고요. 여기 기사는 이것도 떴어요. 이것도. 연 45,000톤 26년 가동 1조 2천억 들어가지고 포드에 이거 아마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요걸로 그러니까 이게 2차전지 이쪽 소재 쪽은 그거 뭐더라 다른 산업과 좀 비교가 되는 게 이거는 이미 그 따놓고 맞아요. 그 다음에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재고를 쌓아놓고 그렇죠. 내놓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호재 이거 이미 정해진 거라는 거잖아요.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71만 톤씩 캐파를 늘리겠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에코프로 이거 하나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만 톤당 최소 1,500에서 3,000억 정도 그 이게요?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 기본적으로 1,500억에서 3,000억 이상. 톤당 만 톤당. 그럼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제일 많이 빠졌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방송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얘기하니까 못 사지만 전 에코프로비엠도 없고 포스코홀딩스도 없고 포스코 퓨처엠도 없고 뭐 대주전자재료도 없어요. 없으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매력적인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에코프로비엠 관련돼서 지금 그 장기 공급 계약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북미하고 유럽에서 증설 물량 나간 거 아까 캐파 말씀드리면 그 캐파 대비 좀 부족하거든요. 양극재가 25년까지. 그러면 에코프로비엠도 수주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 수주 계약 안 나온 데가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 수주 계약 나올 시점이 좀 지나지 않았나. 좀 소외된 것 같아요. 완전히 소외됐죠. 완전히 소외됐죠. LG화학도 괜찮을까요?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오히려 더 비싸게 사더라도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역시 압도적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그렇죠. 변하지 않았죠. 포스코 퓨처엠이 역시 1등이고요.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 중에 고르라고 하면 엄청 고민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엄청 고민되는데 LG화학이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욕먹더라도 저는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G화학을 택할 것 같아요. 너무 싸요. 너무 싸요. LG화학은
숫자가 줄지 않고 있어요. 이게 코스모 신소재나 LNF는 숫자가 좀 줄거든요. 보면은 주간 단위로 보면 이게 예상치가 줄어드는데 와, 진짜 얘네는 싸네. 오히려 늘어나요. 딱 봐도 싸네요. PER 12배예요. 8배네요. 25년. 네, 그냥 양극재의 밸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화학업체의 밸류. 그러네요. 근데 캐파는 얘네가 3등이거든요. LG화학 캐파가 절대 꿀리지 않는 게요. LG화학도 캐파를 늘립니다. 양극재 캐파. 40만 톤. 3등이거든요. LNF보다 얘네가 지금 캐파가 LG화학도 지금 이게 아마 북미에서만 12만 톤이고요. 28년까지 47만 톤. 네. 3등이에요. 캐파로. 2026년에 26만 톤, 2028년에 47만 톤. 네. 그 LNF가 40만 톤이거든요. 40만 톤에서 42만 톤이니까 LG화 캐파로 3등이에요. 작지가 않네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닌 거죠. 그럼 이거 우리 또 그때처럼 계산해 볼까요? 47만 톤이면은 그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네. 47만 곱하기 톤당 얼마나 했죠? 5천만 원 그죠? 5만 원,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거기다가 이익률 그죠? 영업이익률. 네. 8% 계산해 볼까요? 너무 과한가요? 7% 계산해 볼까요? 네. 그럼 1조 6,450억 그죠? 네. 그러면은 PER 아까처럼 30배 줘볼까요? 그럼 49조 3,500억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LG화학 주식 총수가 여기 나오죠. 7,059만 3,403조. 그럼 70만 원 나오잖아요. 네. 그냥 단순 계산해도 너무 싼 거죠 지금. 이익률 7%에다가 보수적으로 PER 30배만 줘도 70만 원 나와야 정상인 건데 지금. 근데 LG화학은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LG화학은 CNT 도전제도 하고요, 분리막도 하고요, 심지어 동박도 하고요, 도전제도 하고, 다 해요 진짜. 네.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 기술력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양극재는 그냥 딱 2개 할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 네. 근데 비중은 포스코 퓨처엠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탄력도가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좋으니까 주가 탄력도가. 네.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 숫자부터 보시면 2분기에 1조 3천억 영업이익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죠? 곱하기 4만 해도 연간 5조 영업이익 체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조에 그냥 철강의 그냥 보통 평균 PR배 10배만 줘도 50조예요. 그럼 더 보수적으로 줘볼게요. 철강 PR 9배만 줘도 5조 영업이익 곱하기 9하면 45조잖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48조예요. 그러면 2차전지 밸류는 아예 1도 못 받는 거죠. 그냥 딱 철강 밸류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익이 컨셉 보시면 24년에 5조 7천억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5조 8천억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25년에 6조 5천억 늘어나고요. 근데 요게 2차전지 요게 그 수산화 리튬 밸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 레포트 나오는 게 수산화 리튬 가치만, 왜냐면 EV EBITDA 기준으로 마진율이 55%가 넘으니까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추출하는 건 마진이 70% 넘게 나온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조 매출하면 7조가 그냥 영업이익인 거예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밝혔잖아요. 수산화 리튬 43만 톤까지 하겠다고. 그럼 43만 톤 기준으로 하면 매출 13조 2,600억 잡아놨거든요. 그럼 톤당 3만 불 잡아놓은 거예요. 엄청 싸게 잡아놓은 거죠, 리튬 가격을. 아까 5만 5만 잡는 게 합리적이니까. 왜냐면 5만이라는 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한국광물자원협회 지질조사연구원이 26년 기준으로 그래도 리튬 톤당 5만 불 정도는 유지할 거다라고 바뀌었고요. 이거 리튬 관련돼서 너무 이슈가 많아서 SNE 리서치가 엄청, 리튬 가격이 SNE 리서치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버캐파 나와가지고 2028년까지 리튬 가격 계속 떨어질 거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가져왔거든요.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포스코홀딩스 좀 정리해드릴게요. 어디가 그렇게 말했냐면요, 피치솔루션 이 연구기관의 BMI라는 데서는요 2025년부터 전세계 리튬 부족 사태가 본격화될 거라고 했어요. 23년, 24년에 과잉이 올 수도 있지만 일시적 과잉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왜냐? 2032년까지 중국 전기차용 리튬 수요가 연평균 20% 증가하는데, 이건 수요예요. 수요가 20% 증가하는데 공급은 6%밖에 안 늘어나서 공급이 수요의 3분의 1도 충족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왜? 중국이 리튬 생산 세계 3위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 올해 900만 대, 전년 대비 34% 증가할 거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SNE 리서치 말고
코린 블렌차드 도이체방크 연구이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2030년까지 실제 리튬 광산 개발은 검토부터 타당성 검토부터 실제 생산까지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리튬 개발한다고 어떤 새로운 신규 업체가 생겨요. 실제 채굴하고 재련 가공 양산까지는 10년 이상 소요된다. 이분도 그렇게 밝혔어요.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이 소요된다. 코린 블렌차드 도이체방크 연구이사가 공급 증가 예상하지만 수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 밝혔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리튬이 부족하고 2025년 말까지 탄산 리튬이 4만에서 6만 톤 이상의 적자가 날 거고 2030년 말까지는 76만 8천 톤이 부족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리튬 가격이 빠질까요? 그래서 리튬 공급 상태는 10년 안에 무조건 붉어질 거라고 예측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타드 에너지 부사장 수잔 저우 이분이 밝힌 거는요.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23년과 24년은 리튬 공급량이 22년 대비 30% 40% 증가해 일시적으로 과잉은 올 수 있지만 28년부터 공급이 부족해질 거며 미국과 유럽에서 리튬의 채굴 및 처리 능력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보다 오버 수요다.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분이 밝혔는데 우드 맥킨지 알람 페데르센 이 컨설팅 회사 이사님이 밝힌 거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문제는 10년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고 당장 몇 년간 1, 2년은 리튬 시장이 일부 공급 과잉 겪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왜? 신규 프로젝트 시운전 지연, 신규 자산 허가 지연이 공급 부족을 촉발할 것이다 밝혔고요. 호주 광산회사 파이드몬트 리튬 최고 상업 책임자 CCO 오스틴 드바니 이 호주 광산회사 이 CCO가 밝힌 거는요. 최초 발견부터 본격적인 리튬 채굴까지 통산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S&E 리서치만 보고 리튬 가격이 빠질 거라고 하기는 너무 과도하다. 네. 그럼 이 의견들에 따라 리튬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네. 철저하게 수요 공급에 따라 엄청 리튬이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는 당연히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모두에서 밝혔듯이 철강으로 연간 5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체력을 나타내고 있고 그 심지어 그거조차도 물론 철강 가격이 왔다 갔다 변동성은 있어요. 근데 아까 내년에 5조 한 8천억, 내후년에 6조 7천억까지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게 100% 수산화 리튬에 대한 가치, 수산화 리튬이 나타내는 매출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체력을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딩스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포스코 퓨처 2차전지 밸류데이에서 전체 캐파 상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잖아요.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리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2년에 밝힌 거는 26년에 12만 5천 톤 하겠다는 거를 16만 6천 톤 40% 넘게 늘어나요. 일단 2030년 기준으로 30만 톤 하겠다는 거를 2030년 기준으로 42만 톤이면 역시 40% 넘게 늘어나죠. 거의 50% 가까이 늘어나요. 42만 톤 어떻게 나오냐? 호주 필바라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여모리튬 있겠죠.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요. 캐나다 광산이 추가됐고요. 유전하고 지열, 점토 리튬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리튬 매출을 톤당 3만 불로 잡은 데다가 환율도 1235원으로 잡아서 24년 기준으로 13,000톤 그리고 25년 기준으로 27,000톤 26년 기준으로 35,000톤인데 이건 100%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정됐어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가동률을 2030년 기준으로 한 85% 정도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잘 나오면 당연히 매출은 당연히 더 늘어나죠. 톤수가 가동률 85%로 기준 냈을 때 42만 톤이니까 45만 톤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극재 4대 핵심 광물 전구체 2030년까지 46만 톤이에요. 이것도 캐펙스를 작년보다 늘린 거예요. 또 리튬 말씀드렸고 니켈도 24만 톤으로 늘렸어요. 캐펙스를 늘렸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당 가치를 리튬을 얼마를 보냐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8, 9만 원 보는 데가 있고요. 톤당 그러니까 8만 원 정도 보는 데가 있고 많이 보는 데는 지금 22만 원까지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심플하게 계산 저희가 해봤잖아요.
5조 영업이익에 PER 10배 곱하면 50조에 더하기 9조 되냐 20조 더하냐 그러면 70조 될 수도 있고 59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26년까지 포스코 그 수산화 리튬이 26년에만 수산화 리튬이 EV 에비타가 3조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럼 에비타 3조니까 대략 영업이 2조 뭐 7천억, 6천억 막 이렇게 애드 되는 거죠. 그럼 2조 6천억이면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으로 연간 벌어들이는 거의 절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수산화 리튬으로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이 그만큼 더해지면 PER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우리 이거 지분가치 엄청 재밌잖아요. 이거 포스코 퓨처엠 59.7% 네. 계산해 보시자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62.9%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는 직접 계산해 보세요. 포스코 DX 65.4%, 포스코 스틸리온 56.9%, 포스코 엠텍 48.9%, 그 다음에 건설사 중에 포스코 ENC 있죠? 52.8%예요. 그거 한번 다 더해 보세요. 거기다 지주사 할인율 30% 주시던 40% 주시던 50% 주시면 딱 그냥 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랑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같이 빼고 인터내셔널 DX 스틸리온 지금 포스코 DX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말도 못하게 올랐거든요.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지분가치 다 더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포스코 아르헨티나랑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 다 더하면 저는 최소한 23년 EV 에비타 아주 보수적으로 앨범을하고 틴치랑 있잖아 SQM 칠레 SQM 그거 평균치에 곱하면은 못해도 필바르 리튬 솔루션이랑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가치가 20조는 16조에서 한 20조 정도 주는 게 좀 합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니켈 있거든요. 포스코 니켈 광량이 26년에 7만 톤에서 2030년에 9만 톤으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 니켈 사업의 가치도 한 4조 이상 줘야 된다.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포스코 HY 클린 메탈로 하잖아요. 그게 또 2026년에 2만 9천 톤, 약 3만 톤이에요. 그러면 2030년 기준으로 리튬 3만 톤, 니켈 3만 톤, 코발트 1만 톤 이거 다 더해보시면 이것만 매출 3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상장사, 자회사 상장사의 지분가치에다가 할인율 곱해서 다 더해보시고 리튬 가치 대략 말씀드렸죠? 네, 톤당 얼마에다가 환율 곱해서 거기에 마진율 곱하셔가지고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포스코홀딩스 주가 나올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니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 기준으로 니켈 3만 톤이니까 니켈의 가치도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벌어들이는 이익에다가 PER 배수 곱하면 그게 시가총액인 거니까. 그래서 그게 니켈까지 다 더하면 거기서 이제 이 회사가 빌린 돈 그게 한 7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빼면은 뭐 최소한 65조 이상 나온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냥 대충 그냥 계산해 보면 65조 이상인데 지금 48조니까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서 65조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48조면은 상승 여력이 그럼 65조는 미래 실적은 땡겨온 게 아닌가요? 65조 어느 정도 땡겨온 게 아닌가요? 65조 계산한 거는요. 네. 제일 그 가까운 엄청 미래가 아니고요.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2026년에 이 포스코 니켈 7만 톤, 그다음에 아까 리튬 수산화 리튬 26년 기준 수산화 리튬 톤수 그거 다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 뒤 거를 땡겨온 거죠. 네. 65조라는 거는. 아, 네. 그리고 지분율은 25년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DX가 성장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지분율은 현재 지분율 기준으로 땡겨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회사들의 지분율은 현재 거, 리튬하고 니켈은 26년도 거. 그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65조 이상이 나온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자회사들도 계속 성장하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뒤처지지는 않잖아. 이 회사들도 최소한 뭐 연간 20%씩 성장하면 지분율 가치도 더 올라가겠죠. 아, 네. 진짜 그 김지훈 대표님 디테일이 짱이신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까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특별히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배당도 주니까 맞아요. 그냥 버티면은 맞아요. 네, 크게 걱정하지 말고. 2차전지 관련 주식 중에 딱 한 종목 꼽으라면 저는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 딱 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이제 2024년은 23년은 에코프로에 해였다면 네. 24년은 포스코홀딩스에 해라.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24년이 진짜 포스코홀딩스가 천지개벽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양극재도 양극재도 엄청 매력적인데 포스코홀딩스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 장 분위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게 역대 제가 봤을 때 계속 9월 달에 주가가 계속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잠시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을 일단 주가가 여기서 전혀 조정 안 받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거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일단 예비 차원에서 일단 현금을 최소한 30%는 들고 계시고 네. 나머지 70% 중에 20%는 포스코홀딩스 나머지 20%는 저는 최근에 엔터주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엔터주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엔터주가 많이 빠져서 저는 엔터주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긴 것 같아서 엔터주를 한 15%. 네. 네. 그리고 AI 로봇은 안 많이 담을 것 올랐, 같아요.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네. AI 로봇은 비싸서 못 살 것 같고요. 반도체? 반도체는 살 것 같아요. 반도체는 그 밸류 체인 중에 장비 회사를 저는 살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회사를 한 15%. 그렇게 사면 네. 그리고 몇 프로 남았죠? 딱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딱 됐나요? 네. 포홀 20, 네. 엔터주 15, 네. 장비 15 하면은 네. 아니구나. 20이 남았네요. 네, 20 남았죠. 네, 20. 20을 그걸 살 것 같아요. 저는 그 전력기계 인프라 쪽이 있거든요. HD 현대 일렉트릭, LS 맞아요.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을 20%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것도 이유가 있으실 것 네, 같은데. 요거 너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 꼭 네, 오늘은 10월 저희 첫째 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 그러니까 미국 정책 맞습니다. 그거랑 연관지어서 정확합니다. 많이들 네, 지금 네, 얘기하시기는 근데 밸류에이션 자 네. 전력기계는 딱 말씀드린 사람들의 기대값은 높지 않아요. 음. 근데 이익은 폭증해요. 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반대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의 기대값은 높은데 이익은 안 올라오는 거는 언제든 박살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은데 이익은 엄청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값만 좀만 올라오면 주가는 확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런 쪽을 굳이 고르면 이쪽 전력기계 인프라, 굴삭기 이런 뭐 두산, 네, 밥캐 이런 회사들은 이익은 굉장히 좋은 체력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그렇게 높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지훈 대표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저희가 AI도 준비하고 로봇도 말씀드려야 되고 전력기계 인프라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못 들었어요. 지금 목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이 많이 커져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말할 때마다 엄청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이 커지기 전에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을 때 저한테 가장 적극적으로 저를 굉장히 많이 출연시켜 주신 분이 웅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편하고 여기가 제일 좀 가장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신 업데이트를 가장 많이 해드리려고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하는데 그건 정말 팩트고요. 저 아주 초창기 진짜 구독자 만도 안 됐을 때부터 웅달님이 불러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절대 잊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당연히 여기서 더 조정 충분히 올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건데 내가 맨 처음에 투자할 때 생각했던 원칙과 기준이 뭔지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점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숫자는 저희가 계속 체크는 해드릴 건데 본인만의 매매 전략이나 기준은 어느 누구도 뭐 정해줄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요새 계속 느끼는 거는 상대적인 매력도거든요. 반도체가 과연 2차전지보다 진짜 얼마나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을까? 숫자가 찍힐까? 미래 성장성은 반도체가 더 높을까?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은 어디가 더 좋을까? 뭐 차트는 어떨까? 그걸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시고 그 분석할 능력이 안 되시면 저는 그러면 개별 종목을 하시는 기보다는 ETF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개별 주식을 하실 때는 다른 사람의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철저하게 내 매매 원칙과 전략과 기준과 손절 그것까지 다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까지 다 되신 분들만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 그냥 산업의 방향성만 보고 ETF가 퇴직연금 계좌나 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나 세제 혜택 받으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모아가시고 개별 종목 변동성은 나 못 견디겠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셔야 돼요. 사고 유연한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저도 뭐 돈 엄청 진짜 몇 억씩 까먹으면서 느낀 건데 내가 양극재 꽂혔다고 양극재만 보시면 절대 돈을 못 벌고요. 양극재 꽂혔지만 장비도 보시고 AI나 로봇이 핫해? AI나 로봇이 왜 핫할까? 그걸 계속 논리적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AI가 왜 뜰까? 그럼 AI가 뜨면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 반도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반도체는 계속 못 갈까? 그럼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어떤 게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을까? 그거를 끊임없이 상대적인 비교, 밸류에이션만 비교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매력도를 보시는 거예요.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느 게 더 매력적일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디가 더 AI 쪽으로 매출이 더 많이 날까? 실제 지금은 어디가 더 매출이 많이 찍히지? 그런 거. 그건 다 디테일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여러 업종을 얘기하는데 그거 듣고 아, AI 좋겠네. 뭐 저기 한미반도체 가겠네.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그 큰 돈 투자하시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디테일의 승부가 있고요. 내 것으로 내재화. 왜 저 2차전지 밸류체인 내재화가 최고다. 밸류체인 내재화가 엄청 중요하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 걸로 내재화 하셔야 됩니다. 그 내재화가 안 되시면 투자 안 하시는 게 낫다고 꼭 말씀드리고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도 좀 많은 사랑과 관심과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투자의 디테일에서부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칫 또 너무 짧게 보면 네. 정말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중심까지도 잡아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대표님. 이것으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훈한 주식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들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